서울 외곽, 관악구의 오래된 빌라촌. 그 새벽 눈은 마치 하늘이 뒤집힌 듯 쏟아지고 있었다. 춥다.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하얀 빛을 등지고 강은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벽에서 스멀스멀 내려오는 한기가 살갗을 베듯 파고들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한 달.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밀린 월세부터 내라는 말만 돌아왔다. 은호는 이불을 털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에 하얀 김이 떠올랐다. 방 안 온도가 영하라는 뜻이었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5시 30분. 오늘이야. 태상그룹 최종 면접. 문자 맨 위에 떠있는 면접 안내 문자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3년 동안 수십 군데를 넣어도 서류 광탈. 1차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던 그에게 남은 단 한 번의 기회. 국내 10대 기업, 태상그룹.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바닥을 맨발로 밟았다가 그대로 몸을 움찔했다. 아, 진짜.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자 쇳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따뜻한 물이 나올 리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두 손에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닿자 눈이 번쩍 뜨였다. 거울 속에는 야위고 수척한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뺨은 홀쭉했고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와 있는 듯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방으로 돌아온 은호는 삐걱거리는 옷장 문을 열었다. 안은 비어있다시피 했다. 헌 점퍼 하나, 목 늘어난 후드 티셔츠 하나, 그리고 한쪽 구석. 비닐에 곱게 쌓여 걸려있는 검은색 정장 한 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었다. 3년 전 졸업식 때 엄마가 카드 긁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사주셨지. 우리 아들 꼭 좋은 회사 들어가야 하니까. 이거 입고 나중에 엄마한테 자랑해. 기억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이미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던 눈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꼭 쥐고 있던 떨리는 손. 엄마, 오늘은 진짜 꼭. 은호는 천천히 비닐을 벗기며 중얼거렸다. 정장을 몸에 걸치고 오래전에 사두었던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배고픔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제 먹은 건 편의점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고쳐매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학점 4.3. 토익 950. 공모전도 몇 개 탔잖아. 연줄은 없어도 스펙은 있지. 실력으로 붙으면 되는 거야. 책상 서랍에서 수십 번은 읽어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미 외울 지경이었지만 또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다. 그 모든 노력과 밤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종이 위에 빽빽이 눌어 있었다. 가방에 서류를 넣고 낡은 구두를 꿰어 신은 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한 번 더 시간을 확인했다. 6시,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30분이면 여유 있게 도착할 시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창밖 풍경이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계단 위에는 벌써 눈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골목은 하얀 강처럼 변해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텅 빈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다 멈췄대요. 도로가 막혀서 운행 중단이래요. 마이스문 민다. 그 빗길.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의 말에 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다. 택시도 버스도 보이지 않는 도로. 지하철역까지 평소에도 30분은 걸리는 거리. 이 눈길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6시 10분이 찍혀 있었다. 최종 면접 시간은 9시. 숫자만 보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폭설은 그 여유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포기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3년 동안 붙잡고 버텨온 꿈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갔다. 야간 편의점 계산대에서 졸며 서 있던 시간.
새벽 배달을 돌고 돌아와 도서관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코딩 문제를 풀던 밤, 취업 카페에서 지방대, 흑수저는 안 뽑는다는 글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던 순간들,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했던 약속. 나 진짜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 빚 다 갚을게. 아니야. 이런 걸로 포기 못해. 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가슴 속에서 끝까지 버티라고, 여기서 무너지지 말라고 누군가 소리치는 듯했다. 그는 가방끈을 다시 조여매고 눈길 위로 몸을 던지듯 뛰기 시작했다. 정장을 입은 몸은 순식간에 눈과 땀으로 젖어갔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미끄러지며 휘청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숨이 차올라 가슴이 타는 듯했지만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7시, 7시 20분, 7시 40분. 1시간을 훌쩍 넘긴 끝에 눈발 사이로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상그룹 본사. 수십 층짜리 빌딩이 회색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겨우 도착했다. 8시 20분.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40분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숨을 고르며 마치 마라톤 결승점에 도착한 선수처럼 무릎에 손을 짚었다. 온몸이 땀과 눈에 젖어 있었지만 안도의 숨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때였다. 본사로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길 중턱에서 묘하게 불안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눈보라 속 누군가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리어카를 끌며 언덕을 오르려 발버둥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실루엣이 또렷해졌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푹 눌러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 리어카 위에는 젖은 폐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무게에 바퀴는 거의 굴러가질 못했다. 으이고, 으이고. 할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이 눈보라에 섞여 들렸다. 달아빠진 운동화 밑창은 눈 위에서 힘없이 헛돌았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져 뒤로 밀려났다. 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앞쪽 언덕 꼭대기에는 태상그룹 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간 눈과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비틀거리는 할머니. 시간 아직 20분 정도면 여유 있어. 그냥 지나가면. 머리는 계산을 시작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할머니의 발 바로 뒤로 미끄러지는 리어카 바퀴, 눈이 덮인 언덕 아래쪽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사람들. 저러다 그대로 굴러 내려가면.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머니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할머니의 몸이 옆으로 심하게 휘청였다. 빙판 위에서 완전히 중심을 잃은 운동화가 허공으로 뜨는 것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그리고 손에서 놓친 리어카 손잡이, 폐지 더미를 실은 리어카는 중력에 이끌리듯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빔과 동시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안 돼. 그는 가방이 어떻게 되든 정장이 어떻게 찢어지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길을 박차고 뛰었다. 마치 골키퍼가 골문으로 날아가는 공을 향해 몸을 던지듯 그는 리어카 앞으로 몸을 날렸다. 눈보라가 눈앞을 가리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다. 그리고 묵직한 쇳덩이가 온몸으로 들이받아 오는 느낌. 쿵. 하얀 눈밭에 처박히는 충격과 함께 세상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눈 속에 처박힌 몸을 일으키는데 몇 초가 걸렸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오른쪽 무릎과 어깨는 불이 붙은 듯 타들어갔다. 하지만 리어카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다치지 않았다. 젊은이. 아이고, 젊은이 괜찮아? 헐레벌떡 달려온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은호를 붙잡았다. 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섰다.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서늘해졌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었다. 재킷은 눈과 진흙이 뒤섞여 얼룩투성이었고 하얀 와이셔츠는 퍼렇게 젖어 들고 있었다. 새 신발처럼 아끼던 구두 한 짝은 언덕 중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괜찮아요. 할머니만 안 다쳤으면 됐어요. 은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게 다 면접이라 했잖아. 아이고, 내가 사람 하나 잡았구먼. 할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가라앉아 떨렸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면접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을 위해 3년을 버텼는데 마지막 남은 정장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도저히 면접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할머니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여. 내가 괜히 오늘 같은 날 나왔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자네 인생 망친 거 아냐. 그 말에 은호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두꺼운 점퍼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잠깐만. 이게 몇 겹의 낡은 천을 조심스레 풀어내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만년필이 하나 나타났다. 검은 몸체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세월의 광택.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어딘가 특별한 문양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펜이었다. 이걸 받아. 할머니가 만년필을 은호에게 내밀었다. 은호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뒤로 뺐다.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받으면 안 되죠. 받아. 이건 내가 평생 지켜온 부적 같은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네가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걸 줄 차례가 온 것 같네.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의 두 눈은 진심이 담긴 오래된 눈물 같은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면접 포기하지 마. 찢어지고 더러워져도 괜찮아. 오늘 자네의 모습이 진짜 자네니까.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을 두 손으로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야지. 숨결이 하얗게 퍼지는 언덕 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호는 무너진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떨어진 가방을 주워든 뒤 마지막 힘을 짜내 언덕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뒤에서 할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외쳤다. 젊은이, 꼭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해. 그 목소리는 폭설을 뚫고 멀리까지 울렸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은 이미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 건물 꼭대기에서 몸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조금 뒤 그 시선의 주인공은 은호가 다시는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의 인생에 뛰어들게 된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 앞에 도착했을 때 눈보라는 여전히 미친 듯이 몰아쳤다. 정문 유리에는 하얀 눈송이가 부딪히며 사라지고 회색 하늘은 끝없이 내려앉는 듯했다. 은호는 찢어진 바지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무릎 위로 생살이 드러나 있고 피가 천천히 스며들어 얼어붙고 있었다. 정장 자켓은 흙과 눈에 젖어 딱딱해져 있었고 그는 이미 젖은 와이셔츠 아래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걸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문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마치 이곳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 경비원 둘이 그를 보고 서로 귀에 대고 수군거렸다. 저기, 뭐야? 사고 난 사람인가? 저 차림으로 면접 오겠다고? 설마,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진흙투성이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하지만 은호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모른 척했다. 로비 안에 들어서는 순간 더 많은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사람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 과일을 들고 지나가던 사내 카페 직원까지 모두가 무언가 이상한 존재를 보듯 바라봤다. 괜찮아. 그냥 올라가면 돼. 은호는 주머니 속 만년필을 꼭 쥐었다. 할머니가 건넨 그 만년필은 손 안에서 작은 불씨처럼 미약한 온기를 전달해 주었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호는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불과 30초 만에 도착한 면접 대기실 문 앞. 그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해 꽂혔다. 대기실 안에는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반듯한 정장에 빳빳한 와이셔츠, 매끈한 구두를 신고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은호의 모습은 마치 폭설 속에서 길을 잃고 들어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저 사람, 뭐야?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설마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건 아니겠지. 숨죽인 속삭임, 차가운 눈길, 놀란 표정, 비웃는 입꼬리. 한 여성 지원자는 대놓고 코를 막았다. 옆자리 남자는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은호는 천천히 구석자리로 걸어갔다. 지흙 묻은 자켓을 벗고 싶었지만 안에 입은 셔츠도 젖어 있어 더 보기 흉할 것 같아 그대로 앉았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정장이 잘 맞는 젊은 남자 지원자가 은호 앞에 서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혹시 사고라도 나셨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뚜렷한 경멸이 묻어 있었다. 병원부터 가보시는 게 이 꼴로 면접 보겠다는 건 대단하시네요. 은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는 남자의 시선을 피하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뒤에 숨은 감정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끝에서 드러났다. 무시당함, 수치심, 그리고 단단한 버팀심.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명단을 보며 말했다. 강은호님 면접 준비되셨습니다. 휘둥그레진 시선들 속에서 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 역시 은호를 보자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직업적인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은호는 모든 시선을 등에 꽂힌 채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정리할 시간을 조금 드릴 수도 있는데.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직원은 이례적인 대답에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다. 면접실 문 앞에 도착한 은호. 그의 귀에서는 심장이 2배 속도로 뛰었다. 상처난 무릎은 욱신거렸고 젖은 셔츠는 냉기처럼 등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는 손끝으로 만년필을 한 번 만지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은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긴 테이블, 그 뒤에 나란히 앉아있는 5명의 면접관.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시선이 동시에 은호에게 꽂혔다. 찢어진 정장, 젖은 셔츠, 흙과 눈으로 얼룩진 재킷, 절뚝이는 걸음. 면접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묘하게 변했다. 특히 중앙에 앉은 인사팀장. 단정한 단발머리에 차가운 인상이 돋보이는 여성은 노골적으로 코끝을 찡그렸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정면에서 앉아있던 젊은 면접관은 아예 코를 막는 시려까지 했다. 은호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은 채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에 지원한 강은호입니다. 그 말에 오른편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인물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들었다. 은발이 약간 섞인 중후한 신사. 평범한 면접관들과는 전혀 다른 기운. 시선은 날카롭되 어딘가 깊고 조용했다. 바로 태상그룹 회장 박진철이었다. 그는 오늘도 늘 하듯 최종 면접을 직접 관찰하러 온 것이었다. 평소처럼 침묵을 지키며 모든 지원자를 바라보는 중이었지만 은호가 들어선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다. 강은호 씨, 지금 이 차림이 뭡니까? 말투에는 이미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젊은 남자 면접관이 비웃듯 물었다. 무슨 사고죠? 이런 꼴로 올 만큼. 은호는 순간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말했다. 언덕길에서 폐지 리어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접실에 정적이 떨어졌다. 한 면접관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잡고 또 다른 면접관은 쇼하는 건가? 라는 표정을 지었다. 인사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결국 도와줬으니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제 책임입니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더 일찍 나오지 못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면접실 안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인사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면접관 2명이 동시에 놀란 듯 은호를 보았다. 비록 외모는 이렇지만 저의 능력과 진심을 보여드릴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학점 4.3, 토익 950, 스펙은 훌륭하네요. 그러나 고차게 비판이 날아왔다. 하지만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던 박진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은호 씨,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에 면접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모든 면접관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보통 최종 면접에서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저 지원자의 사람됨을 보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그 규칙이 깨졌다. 오늘 아침 폭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면접관들도 얼굴을 다시 들었다. 인사팀장조차 눈을 크게 떴다. 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꺼냈다. 도시가 얼마나 쉽게 멈출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시스템도 기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현장에서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아주 조금 깊어졌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은호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면접실에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은 찢어진 바지 사이로 드러난 상처, 젖은 셔츠, 그리고 꺾이지 않는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 어딘가에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호기심, 이상한 친숙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 만약 회장이 다시 물었다. 회사에서 오늘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을 먼저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질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면접관이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회장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는 알지 못했다. 그 짧은 고갯짓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 그리고 다음 순간 은호의 운명을 뒤집는 장면이 아무도 모르게 벌어졌다. 은호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몸을 굽힌 순간 그의 재킷 주머니 한쪽에서 작은 금소금이 거의 들리지 않게 떨어졌다. 뚝, 오래된 만년필 하나가 카페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테이블 아래 어둠 속으로 파묻혔다. 그것은 40년 동안 한 남자가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인연, 잃어버린 과거가 담긴 물건이었다. 그리고 곧 박진철 회장은 그 만년필을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모든 운명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면접실 문이 딸깍 하고 닫히는 순간 공기는 단숨에 무너졌다. 은호가 나가자마자 면접관들의 표정은 곧장 비웃음과 경멸로 바뀌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회사 이미지에 합니까? 젊은 남자 면접관이 맞장구 쳤다. 솔직히 쇼 같기도 했어요. 할머니를 구했다느니 뭐니 믿기나 합니까? 또 다른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다. 면접을 저꼴로 와놓고 책임지겠다. 이건 그냥 감성팔이죠. 그들의 비웃음이 이어지는 동안 끝자리에 앉아있던 박진철 회장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평소에 차갑고 냉정한 침묵이 아니었다. 어딘가 멈춰있고 어딘가 떨리고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린 듯한 침묵이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어딘가 바닥 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였다. 뭔가 반짝였다. 카펫 아래 테이블 다리와 다리 사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어두운 틈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속의 광택이 스쳤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엇인가. 그는 조용히 몸을 숙이고 바닥 가까이 시선을 기울였다. 작은 만년필이었다. 깔끔하게 닦이지 않은 세월의 흔적, 금속 틈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흠집들, 그리고 뚜껑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이니셜 J. C. 파크. 그 순간
박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거대한 무언가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만큼 생생하게 위로 떠올랐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주워들었다. 다가오는 감정의 파도에 심장이 조이는 듯 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게 여기에 왜? 면접관들이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진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년필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김 팀장, 인사팀장이 다급히 달려왔다. 네, 회장님. 방금 나간 지원자, 그 청년을 당장 찾아오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떨림과 급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인사팀장과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당황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더 깊게 떨렸다. 어서 당장 데려와. 인사팀장은 주저없이 방을 뛰쳐나갔다. 그의 힐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다. 남은 면접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보았다. 도대체 저 팬이 뭐길래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긴장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그들의 말을 들은 것도 같고 못 들은 것도 같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만년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숨이 떨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옥분 아주머니.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고 인사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건물을 나가셨답니다. 한 10분 정도 됐다고. 박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더 꽉 쥐어졌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차를 준비해. 주소로. 직접 가겠네. 면접관들과 직원들이 동시에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님이 직접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코트 자락이 바람처럼 휘날리며 그는 빠른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만년필은 그의 손에서 마치 심장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니만 그리망의 그리망하니만 잠인지의 시기러니이라.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순간 그 오래된 만년필이 단순한 펜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박진철의 인생을 바꾼 유일한 희망이었고 평생 찾으려 했던 인연의 증거였으며 그를 다시 그 골목으로 이끌 운명의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곧 눈보라 속 두 사람의 길은 마침내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박진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 쥔 만년필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마지막 꿈이자 한 여인이 건넨 단 한 번의 온기였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재빨리 검은 세단으로 향했다. 그 청년의 주소로 갑시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 폭설에 길이 막혀서 좀 오래 걸릴 수도. 괜찮아. 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천천히 가도 좋네. 오늘만은 반드시 찾아야 해.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회장의 표정에는 평소 냉철한 태도도 강인한 카리스마도 없었다. 오직 40년 동안 억눌러온 마음의 무게만이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차창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휘몰아쳤다. 도로는 하얗게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질 만큼 눈이 굵게 내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만년필을 가슴에 꼭 끌어안 듯 들고 있었다.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회장님, 강은호 씨에 대해 조금 더 확인했습니다. 말해보게. 어머니는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 회장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 회장의 손이 만년필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그리고
강은호 씨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40년 전 회장님께서 떠나오셨던 그 국밥집 근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40년 전 눈보라 속 어두운 새벽, 죽음을 결심했던 한강 다리 위, 그를 끌어당겨 국밥을 먹여주던 따뜻한 손, 그리고 다시 찾아오겠다며 맡겼던 그 만년필. 그럴 리가 없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한 그 여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만년필을 지켜왔고 어떤 사연으로든 그 펜이 이 청년에게 갔다면, 그럼 강은호는 지금 그 여인 옥분 아주머니와 어떤 인연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박 회장의 심장이 거칠게 울렸다. 제발,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만큼은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서는 태어나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에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태상그룹의 회장, 수천억을 움직이고 수만 명이 따르는 사내 신화. 그가 지금은 한 노인과 한 청년을 찾아 눈보라 속 골목으로 달려가는 모습. 결코 뉴스에도 기록에도 나오지 않을 그의 가장 인간적인 밤이었다. 한편 건물을 나선 은호는 폭설 속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면접이 끝난 지 아직 30분밖에 안 되었는데 마치 하루가 지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거웠다. 아침에 넘어져 찢어진 바지가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워졌고 젖은 신발 안에서는 발가락이 얼어붙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아무래도 떨어졌겠지. 그 눈빛들이 다 말하고 있었어.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손에 익은 목소리. 으이고, 으이고. 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폭설을 뚫고 골목 끝에서 리어카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리어카를 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침에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은호의 가슴이 아려지고 숨이 순간 멈춰졌다. 할머니. 그는 순간적으로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 회장의 차와 은호의 발걸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조용히 좁혀지고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의 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운명처럼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골목을 반쯤 돌아서자 눈발이 잠시 약해지는 틈 사이로 작은 리어카와 그 뒤를 힘겹게 딛는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은호는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할머니, 또 이렇게 나오시면 어쩌시려고요. 눈이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송이가 털모자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주름 깊은 얼굴이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어머나 젊은이, 또 만났구먼. 그 말투는 아침과 똑같이 따뜻했고 주머니 속 작은 만년필처럼 묘하게 힘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이 은호의 찢어진 정장과 젖어붙은 셔츠 위를 천천히 훑는 순간 그 웃음은 서서히 걱정으로 변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붙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은호의 숨이 불었다. 그 눈빛, 그 기대, 그 걱정. 아침 내내 자신을 자책하며 내가 젊은이 인생 망친 거 아냐 라며 눈가를 붉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떨어졌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은호는 미소를 억지로 만들었다. 당연히 잘 봤죠. 할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이에요. 손에 쥔 만년필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면접관들도 제 얘기 잘 들어주셨어요. 거의 합격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이 순식간에 반달 모양이 되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아도 자네는 착한 일 했으니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에 은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꼭 언젠가는 진짜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할머니는 은호의 팔을 붙들고 말했다. 추운데 어서 들어가. 옷도 갈아입고. 오늘 고생 많았겠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뒤쪽 리어카에 쌓인 폐지를 바라봤다. 젖어 무거워진 박스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신문 더미, 그리고 할머니의 얇은 장갑. 아침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할머니, 고물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에이, 뭐 한 10분이면 되지. 자네는 집에 들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호는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자네는 지쳤을 텐데.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 손끝은 이미 너무 차갑고 파래졌다.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오늘 눈길에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날은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맨손으로 얼어붙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다. 피부가 차가운 금속에 달라붙는 듯 아팠지만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골목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밑 눈이 파삭파삭 소리를 내며 뭉개졌고 리어카 바퀴는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젊은이, 미안하구먼. 할머니가 뒤에서 리어카를 밀며 중얼거렸다. 면접 보고 왔는데 이렇게 또 날 도와주고. 은호는 고개를 젓고 웃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할머니랑 조금 더 걷고 싶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심이었다. 집으로 혼자 돌아갔다면 더 깊은 낙심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데워졌다. 할머니는 눈물 글썽한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부모님이 잘 키우셨어. 착한 일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예언처럼 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엔진은 낮은 숨소리처럼 울리고 차창에는 하얀 눈이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는 눈동자로 마치 40년을 헤매다 드디어 도착한 사람처럼 비서는 숨을 삼켰다. 회장님, 저기 맞으신가요? 박진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눈보라 속을 걸어오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그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청년만을 숨을 멈춘 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떨리는 손이 코트 위에서 천천히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숨조차 닿지 않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주머니, 눈이, 마음이, 인생이 그 한순간에 멈춰섰다. 검은 세단은 골목 어귀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물방울 너머로 두 인물이 보였다.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젊은 청년, 그리고 그 뒤에서 허리가 굽은 채 리어카를 밀고 있는 노인. 눈발은 그 둘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박진철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만 또렷하게 보였다. 그 여인, 40년 동안 잊힌 적 없던 그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굳은 허리, 낡은 점퍼 위로 소복이 쌓인 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40년 묵은 기억이 아무리 낡아도 박진철의 눈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회장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정말 그분 맞으신 겁니까? 박 회장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꺼풀을 내리며 숨을 들이켰다. 차, 세우게. 비서는 급히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박시켰다.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엔진 소리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진 듯했다. 박 회장은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평생을 살아오며 수천 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고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이 더 떨렸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사람이었다. 은혜였다. 평생 찾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눈송이가 회장의 코트에 떨어져 빠르게 녹았다. 그는 서둘러 걸음을 내디뎠다. 얼어붙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지만 멀어질까봐, 사라질까봐 그는 조심할 겨를조차 없었다. 리어카를 끄는 은호가 먼저 박 회장의 모습을 발견했다. 발이 멈추고 리어카도 멈췄다. 뒤따라오던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보라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고급 코트, 검은 장갑, 회색빛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얼굴. 할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마치 단 한 사람을 기다려온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회장님? 할머니는 놀란 듯 물었다.
회장님, 젊은이 아는 사람이요? 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진철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을 떨며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한 사람처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인사하려 손을 내리려 했지만 박 회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털썩 눈이 쌓인 바닥에 고급 코트 무릎 부분이 그대로 파묻혔다. 얼음 같은 눈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지만 박 회장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고, 이 양반 뭐 하는 거요? 할머니가 놀라 손을 뻗었지만 박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은호도 급히 뛰어가 손을 잡으려 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주머니. 할머니의 눈이 커지고 숨이 턱 막힌 듯 굳어버렸다. 아주머니, 저입니다. 박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진철, 그때 아주머니 국밥집에서 밥 얻어먹던 그 노숙자입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숨이 끊어질 듯 나온 한마디. 진철 씨? 그 순간 사람도 골목도 눈보라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40년 만의 재회,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끝에서 서로를 다시 마주한단 두 사람. 눈보라 속 오랜 인연의 조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발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철 씨, 그게 정말 너 맞아? 40년 전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죽으려던 젊은 청년 하나를 겨우 붙잡아 끌고 들어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기억. 그 기억 속 청년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앞의 노인의 얼굴과 포개져 갔다. 박진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 없던 그는 지금 한 골목길 한복판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의 앞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도 붉어졌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박 회장의 얼굴을 손 떨리는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아이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내가 그때 그 국밥 한 그릇 말아준 그 청년이 이렇게 돼서 돌아오다니. 박 회장은 할머니의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다. 아주머니, 저 살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덕분에. 할머니의 입에서 흐느낌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살았구먼.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지. 그 순간 조금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은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조각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알아본다고? 40년 전 국밥집? 그리고 떨어졌던 그 만년필. 설마.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걸려있던 숨을 삼켰다. 박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저 그날 한강 다리에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러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주머니께서 제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젊은 양반. 그런 무서운 소리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먹고 힘내라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전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날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때 진철 씨가 편지와 만년필을 맡기고 갔지. 은호의 눈이 크게 떨렸다. 바로 그 만년필.
아침에 할머니가 건네준 오래된 부적 같은 물건.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만년필, 제 마지막 남은 전부였습니다. 성공해서 꼭 다시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 말에 더 세게 박 회장의 손을 감싸쥐었다. 늦긴 왜 늦어.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두 사람은 마치 폭설 속에서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럼 할머니가 준 그 만년필은 회장님의 거였고 그걸 40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나에게 준 건, 그 생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침 면접장에서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놀람, 충격, 감사,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과 존경. 강은호 씨,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만년필, 어떻게, 어디서 받았습니까?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 질문이 자신의 인생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골목길 위로 흰 눈이 쉼없이 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눈 대신 40년 묵은 운명이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눈발은 더 거세졌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 사람 사이로 쏟아져 내려 마치 시간이 흩어지고 인생이 새롭게 덮이는 순간처럼 보였다. 박진철 회장은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 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평생을 기업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두려움, 간절함,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호는 목이 메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 만년필 말입니까? 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 곳곳에 눈물과 눈송이가 엉켜 있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탁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만년필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은호의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면접장에 가던 중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계셨어요. 박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은호는 계속 말했다. 리어카가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사람들에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던져 막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 덕에 내가 살아남았지. 박 회장은 두 눈을 감았다. 그 이미지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 또한 누군가에게 목숨을 비쳤던 사람이었다. 계속해 주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일 때문에 정장이 찢어지고 옷은 엉망이 되고 몸도 다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큰 회사를 움직이던 회장이 지금은 청년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며 숨도 쉬지 않고 듣고 있었다. 할머니는 너무 미안해 하시더니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전해주셨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침에 받았던 바로 그 만년필이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박 회장은 마치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표정으로 숨을 삼켰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은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평생 지녀온 부적 같은 거야. 이게 젊은이에게 행운을 줄 걸세. 라고요. 눈송이 하나가 박 회장의 손등에서 터졌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박 회장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은호는 마저 말했다. 저는 그게 할머니의 오래된 추억, 아니면 가족에게 받았던 유품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은호는 만년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하지만 그게 회장님의 인생의 시작이었다니. 그 말이 끝나자 박진철 회장의 눈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주머니, 그는 다시 할머니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걸 40년 동안 정말
정말 지키고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편지 전부 기억하고 있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도 그 손끝이 은호의 손에 쥔 만년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래서 매일 국밥집 우편함을 보러 갔어. 혹시나 네가 돌아올까 해서. 박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다. 40년 동안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자만이 그럼 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간 오겠지 싶어서.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근데 시간이 참 빠르구먼. 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다. 그날의 폭설보다 더 무겁고 큰 감정이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오늘 이 길 위에서 40년 전의 약속, 40년 전의 은혜, 40년 전의 생명이 모두 한 점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은호를 바라봤다. 강은호 씨, 그 목소리는 아침 면접실에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단호했다. 당신도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은호의 숨이 붙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박진철 회장은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래전 자신을 살린 사람, 그리고 오늘 또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청년.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고 흔들렸다. 강은호 씨, 네, 회장님, 당신을 그냥 돌아가게 둘 수 없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추었다. 할머니도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붙은 눈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그는 아프다는 기색조차 없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행동,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회사가 어떤 교육으로도 만들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은호는 말을 잃었다. 박 회장은 계속했다. 우리 회사는 스펙보다, 능력보다 그 사람의 기본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누구보다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통과하며 눈발을 세차게 몰아쳤다. 회장님, 설마.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호 씨, 당신을 태상그룹에 정식 채용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는 멍해졌다. 저를 채용한다고요? 네. 박 회장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처한 상황도 아니라 오늘 당신이 보여준 사람됨을 보고하는 결정입니다. 은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성적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인정해준 순간 박 회장은 한 발 다가와 은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이 아니라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3년간의 좌절, 거절당한 메일, 새벽마다 울리던 불합격 문자, 모든 절망을 통과해 나온 진심이었다. 할머니는 양손을 입에 대고 울음을 참았다. 아이고, 젊은이, 잘됐다, 잘됐어. 박 회장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40년 전, 난 한 여인이 내게 준 따뜻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 그 은혜,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런 말 말어. 나는 그냥 굶은 사람 밥 한 그릇 준 것뿐인데.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주머니에게는 작은 일이었겠지만 그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다. 아주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더 이상 폐지 줍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눈길에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호는 숨이 턱 막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다. 아이고, 회장 양반,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그냥 이게 내 사는 방식이여. 그러나 박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주머니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년필을 잃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외면한다고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아주머니를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진철 씨가 정말 그렇게까지 한다면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음. 골목 끝에서 밝은 헤드라이트가 점점 다가왔다. 피곤해 보이는 인물이 차에서 내렸다. 경비원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누군가. 태상그룹 인사팀장이었다. 그는 은호를 보자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강은호 씨,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인사팀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까 회의에서 면접위원 반수가 은호 씨를 탈락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 문서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기가 한 번에 멈춘 듯 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변해갔다. 놀람도 당혹도 아닌 폭풍 전의 고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했습니까? 골목 전체가 얼어붙었다. 인사팀장의 입술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아침 면접 직후에 진행된 평가 회의에서 면접관 5명 중 3이 강은호 씨를 즉시 탈락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박진철 회장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런 차림으로 면접에 와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이유로 인사팀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마치 누가 가슴을 세게 때린 듯 숨이 턱 막혔다. 그렇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면접관들의 표정, 코웃음, 멸시, 아침에 그 차가운 시선들, 괜찮다고 넘겼지만 결국 현실은 이렇게 잔혹하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속삭였다. 아이고, 젊은이, 미안해. 내가, 박 회장은 그 말을 듣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특히 아주머니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잘못됐다면 판단을 제대로 못한 그 면접관들입니다. 인사팀장은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회장님, 이미 문서가 올라갔고 규정상 번복은 어렵습니다. 규정? 박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칼날 같은 어조로 말을 반복했다. 규정이라 했습니까? 인사팀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였다. 박 회장이 리어카 옆에 서 있던 은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젖은 정장 위에 손을 얹었다. 강은호 씨, 네? 당신을 채용하겠다는 내 결정은 그 어떤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인사팀장은 급히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내규상 회장은 면접 결과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박 회장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그 시선은 폭풍 직전의 하늘처럼 무겁고 깊었다. 제가 누구입니까? 단알구로 그 한마디에 인사팀장의 입이 닫혔다. 나는 태상그룹의 총수입니다. 사람을 뽑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판단할 권한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회장의 코트 자락이 휘날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대지를 울렸다. 강은호 씨는 오늘 자신의 행동으로 태상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람을 향한 책임과 용기, 그리고 양심. 박 회장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니 탈락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인사팀장이 말을 더할 수 없는 건 박 회장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은호가 빠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규정을 바꾸라는 말씀이시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은호 씨, 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정에 없는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양손을 꼭 쥔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숨죽여 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은호의 어깨에 다시 손을 올렸다. 당신을 탈락시키자는 문서를 올린 그 세 명의 면접관에게 내일 아침 바로 묻겠습니다. 인사팀장의 몸이 굳었다. 그들이 본 기본이 무엇인지, 그들이 본 가치가 무엇인지, 눈보라가 세 사람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서, 내가 직접 찍겠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의 입에서는 절로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때 인사팀장이 갑자기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 회장은 눈썹을 좁게 모았다. 뭔가 더 있습니까? 내은밀이겠습니다. 인사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면접위원 한 명이 강은호 씨의 행동을 허위 연출 가능성이라며 사기 혐의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폐지 줍는 노인을 도운 것이 면접을 위한 쇼일 수 있다며 조사 의뢰하자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천천히 완전히 얼어붙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침묵. 그 후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눈보라가 멈춘 듯 고요했다. 박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의 회장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국밥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때의 박진철, 그리고 은혜를 끝내 갚기 위해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인사팀장의 마지막 말이 싸늘한 공기 속에 가라앉자 세 사람의 주변에서는 눈발조차 haz은 것처럼 느껴졌다. 면접, 연출, 사기라고 했습니까? 박진철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바람처럼 낮고 폭풍처럼 위험했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인사팀장은 입술을 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게 오늘 면접에 참여한 젊은 남성 면접관이 이름 서준혁 과장입니다.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다. 서준혁, 자신의 바로 아래 라인, 평소 성과 중심, 외형 중심의 평가를 고집하던 인물, 그리고 면접 중 가장 눈살을 찌푸리며 은호를 비웃던 그 남자였다. 그자가 사기라 했군요. 박 회장은 눈보라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길보다 뜨거웠다. 할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이고, 젊은이한테 이게 무슨 사기란 말이요. 내가 다 봤는데. 은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 괜찮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은호를 돌아봤다. 괜찮다고요?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 고백은 자신이 지나온 과거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굶주렸던 시절, 살아남기 위해 길에서 버티던 그때, 사람들에게 매번 거짓말쟁이로 보였던 자신과 똑같았다. 아닙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왜 익숙해야 합니까? 그게 왜 당연합니까?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나섭니다. 인사팀장이 움찔했다. 회장님,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신다고요? 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혁 과장은 내일 아침 7시에 내 집무실로 데려오십시오.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직접 묻겠습니다. 바람이 그 대답을 실어 골목 끝까지 울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할머니가 갑자기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고 말했다. 그만해. 진철 씨.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의 움직임이 멈췄다. 아주머니? 할머니는 40년 동안 수많은 겨울을 버텨온 사람답게 굳건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젊은이가 오해받는 거
나도 속상하지만 그 양반까지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주머니, 저 사람은, 그래, 그 양반은 잘못했지. 하지만 잘못했다고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부숴버리는 건 옳지 않아. 할머니의 말은 넘어진 이에게 손을 내밀던 그 옛날 그대로였다. 진철 씨도 알잖아. 사람이란 게 다들 부끄러운 구석이 있는 법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가 바라던 건 은호 같은 젊은이가 제대로 인정받는 거지. 누군가를 짓밟는 게 아니여. 그 말은 바람보다 따뜻했고 눈보다도 깊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공기는 잠시 뒤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인사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다시 좁게 모였다. 또 뭔가 있습니까? 인사팀장은 난감하게 말했다. 강은호 씨의 이력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징후? 네, 강은호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학교 생활기록부와 공모전 경력이 일부 시스템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은호의 심장이 철렁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박 회장은 인사팀장에게 서늘하게 말했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습니까? 인사팀장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서준혁 과장과 그와 함께 면접에 참여했던 여성 지원자 한 명이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잠시 골목 전체가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문장을 내뱉었다. 둘 다 불러요. 눈보라가 일렁였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골목. 세 사람은 아직도 리어카 앞에 서 있었고 인사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추가 보고를 전하려 입술을 달싹였다. 박진철 회장은 그 순간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말했다. 서준혁 과장과 그 여성 지원자 둘 다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부르세요. 인사팀장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회장님, 지금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눈길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면 뛰어오라 하십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을 본 날입니다. 이 문제 지금 여기서 끝냅니다. 그 말에 골목 전체가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눈을 헤치고 달려오는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젊은 과장, 서준혁. 다른 한 명은 면접 대기실에서 은호를 조롱하던 여성 지원자였다. 둘 모두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아닌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준혁 과장이 박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박 회장은 그 말을 잘랐다. 당신이 사기 혐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서 과장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게요. 저는 단지 회사의 공정성을 위해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은 강은호 씨가 면접을 위해 위장된 선행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서 과장은 눈을 굴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게 사람이 그 추운 날. 그런 사람이 그 추운 날? 박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사람이 그 추운 날 노인을 돕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이유가 뭡니까? 서 과장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건 상식적으로 면접 전에 상식? 박 회장이 비웃음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 상식이라는 게 오늘 이 청년에게는 없었고 당신에게만 있었던 겁니까? 서 과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여성 지원자가 용기를 낸 듯 말했다. 회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말하세요. 삼만지, 장지 가르난지. 저는 그가 면접장에서 동정을 유발하려고 연출했다고 봤습니다. 찢어진 옷, 더러운 외모. 솔직히 너무 드라마 같았어요. 드라마 같았다.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눈이 내린 날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여성 지원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아니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왜 쇼를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 게 맞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은 칼보다 예리하게 날카로워졌다. 평범한 사람이라 그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쇼가 됩니까? 여성 지원자는 숨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 회장이 인사팀장을 돌아봤다. 조사 의뢰 문서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내자 박 회장은 그것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는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종이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서류가 박살 나듯 찢어졌다. 눈보라 사이로 잘게 찢긴 종이 조각이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서준혁 과장과 여성 지원자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파래졌다. 박 회장은 난생 처음 보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태상그룹은 누군가를 밟아 올라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 과장 얼굴이 굳었다. 기본을 모르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 지원자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순간 둘의 표정이 절망으로 무너졌다. 할머니는 손을 모은 채 속삭였다. 아이고,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러나 박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벌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서 과장과 여성 지원자를 바라봤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내일 아침 7시 본사 집무실로 출근하십시오. 면담 후 인사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잔혹하지는 않았다. 단지 정당했다. 그러고 나서 박 회장은 다시 은호와 할머니에게 돌아왔다. 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박 회장은 그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강은호 씨, 그 눈빛은 폭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을 단순히 채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다. 박 회장은 한 글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내 곁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눈발이 멈춘 듯 시간이 멈췄다. 할머니는 숨을 들이켰다. 인사팀장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내 직속 비서실 정책기획 라인으로 스카우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40년 전 저를 살려준 그 따뜻함을 이 회사의 심장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향하고 있었다.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주변은 이상할 만큼 따뜻해 보였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추고 이 골목 한가운데만 조용히 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박진철 회장의 마지막 말이 은호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당신을 내 직속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었다. 단순한 기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끝에서 흔들리던 그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다. 은호는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정말 그런 자격이 될까요? 박 회장은 미소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슬프고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40년 전의 저는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때는 정말 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청년이었지.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제 인생을 한 사람의 따뜻함에 빚지고 살아왔습니다. 눈이 떨어져 그의 머리 위에 쌓였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빚이 드디어 갚이는 순간을 봤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 그 자체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젊은이, 가게, 할머니가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되는구먼. 그 말에
은호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는 찢어진 정장, 젖은 신발, 피 묻은 무릎, 그 모든 채로 박 회장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목이 메인 음성으로 말했다. 저 시키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 회장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은호와 박 회장이 동시에 달려와 그녀를 붙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거칠었다. 박 회장, 아주머니 어디가 아프십니까?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려 애썼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오늘 너무 무리를 했나 보다. 그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40년 전 자신을 던져 구해준 그 손, 40년 동안 만년필을 지키며 살아온 그 삶, 그리고 오늘 자신의 청년을 살려준 그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박 회장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은호 씨, 회장은 서둘러 말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차로. 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가요.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네.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다고.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는 저와 이 청년, 두 사람의 인생을 살린 분입니다. 그리고 차갑던 골목길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흘러나왔다. 이제는 누군가가 아주머니 인생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날 폭설 속에서 한 노인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두 남자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밤새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 새벽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40년 전의 만년필은 이제 두 사람 사이뿐 아니라 세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운명의 증표가 되었다. 며칠 뒤 태상그룹 본사 본관 스피커에서 역대급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다. 알려드립니다. 금일부터 박진철 회장 직속 정책기획팀 신입으로 강은호 씨가 합류합니다. 본사 전체가 술렁거렸다. 하지만 정작 그 발표를 들은 당사자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는 잠든 얼굴로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박 회장은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40년 만이군요. 그리고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을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남겼던 선행 하나가 40년을 돌아 두 번째 생명을 또 한 번 살려냈다. 착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오래된 말은 이날 눈처럼 하얗고 아름답게 현실이 되었다.